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수세가 집중된 기술주들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 최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네, 엔비디아와 오픈 AI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빅테크의 AI 투자가 과하다며 거품론까지 제기했던 오픈 AI인데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서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품론도 잠재운 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거품론을 내세웠던 게 오픈 AI 샘 월트먼이었죠. 예. 네, 야, 1,000억 달러. 돈 많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오픈 AI 지분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또 어떤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시장이 한숨 돌리려는 순간에도 AI붐은 증시를 쉼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H1B 비자 소동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이내 살아나자 증시도 곧바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는 또다시 최고치 경신에 나섰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14%,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4%, 0.7%나 뛰었습니다. 오늘은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시장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간밤 엔비디아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주가가 4%나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젠스벙 CEO는 이 정도 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GPU가 약 400만 개에서 500만 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규모는 엔비디아의 총 생산 물량과 맞먹는 정도입니다. 엔비디아 훈풍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았죠. 또 애플 역시 아이폰 17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을 기점으로 올해 M7 기업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애플이 드디어 플러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와 오라클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덕분에 오늘 2% 가까이 뛰었는데요.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던 주가가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오라클은 새로운 CEO 자리에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담당자를 임명했다는 소식에 오늘 6% 넘게 뛰었고요. 다만 엔비디아와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발표에 브로드컴은 1.6%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6,600에서 6,800으로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연준이 금리 완화 정책을 재개하면서 향후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도이치뱅크는 물론 현재 미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조정의 위험이 극단적으로 커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CFRA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처럼 8월 말까지 증시가 20번 이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연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S&P 500은 평균적으로 5.5%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주목해봐야 할 점이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경제책사로 불리는 마이론 이사와 나머지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큰데요. 간밤 마이론 연준 이사는 현재 기준금리가 매우 긴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2%포인트는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날 다른 연준 인사들은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하를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요.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하는 경제 과열을 불릴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트럼프의 측근인 마이런 연준 이사를 제외하고 남원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일본은행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퍼지면서 일본 장기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미국 채권금리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은 다시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재정학적인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금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또 오늘은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약 17억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코인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자 그 매도세가 금으로 유입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간밤 금 선물은 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두 번째로 큰 산유국인 이라크가 수출을 늘린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는 수출량을 일일 340만 배럴에서 345만 배럴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06%, 0.1% 내렸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팬심이 근심을 누른 걸까요? 애플의 주가가 밤사이 껑충 뛰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내놓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면서인데요. 덕분에 주가는 월요일장 4%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시가총액도 4조 달러 문턱에 다가섰고요. 올 들어 마이너스였던 주가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 때만 해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AI 관련 소식을 들고 나오지 못하면서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했는데 새 아이폰이 뒷심을 발휘해 기대 이상의 판매를 보이면서 월가에서도 성공적인 첫 주말을 보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아이폰 17 시리즈의 수요가 지난해 전작보다 10에서 15% 앞서고 있다며 이번 교체 주기가 훌륭하진 않더라도 괜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높이는 등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권당국이 지난주 현물 ETF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엔 하나의 펀드에서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첫 멀티플 토큰 ETP 출시 얘기를 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해온 디지털 대형주 펀드 상장을 허가했는데 업계는 이번 승인이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에 이어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토큰 ETP는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거나 직접 토큰을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특히 이번 발표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코인업계 상장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상자산 수탁기업 비트코가 뉴욕 증시문을 두드리고 나섰는데요. 당국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에 이어 불리쉬, 제미니, 피겨 등 업계 잇단 상장 흐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하나같이 모두 잭팟을 터뜨렸는데 비트코가 이 같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린 화이자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경쟁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업체 메세라를 최대 73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에 인수하겠다 밝혔는데요. 앞서 직접 개발에도 나서봤지만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메세라가 연구 중인 치료제는 체중을 36일 만에 최대 8% 넘게 줄여주는 결과를 보였는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골판지 박스 수요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배송에 사용되는 만큼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업계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요. 또 주택 시장도 침체되면서 수요가 줄었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지 회사들은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 미국 최대 박스 제조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공장 2곳에 문을 닫으면서 미국 전체 생산 능력의 9%가 줄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줄어든 생산량의 2배 달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세계 각국이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즈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혁신에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도 영국이나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인재 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평가했는데
실제로 영국의 경우 미국과 반대로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왔습니다. 이 수수료 인상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만 연간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까지도 나오는 만큼 이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재가 줄어들고 글로벌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랠리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발주를 받았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테스트 통과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해주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사실상 통과한 것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낸 보고서에서 AI 슈퍼사이클 수혜를 전망하며 삼성전자를 메모리 업종 토픽으로 꼽은 것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낸드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의 내년 실적 전망치 상향과 함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관련주들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택이 9.8%대, 테크윙도 6.9%대 올랐고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5.30%, 마지막으로 DNF도 4.86% 오름세 보이면서 낸드단에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이폰 신작 초반 판매가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LG이노텍 등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당초 아이폰 17 성과가 전작 대비 유사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초기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이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가 탑재될 것이란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IM증권은 내년 LG이노텍이 5년 만에 증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LG이노텍이 대표적으로 9.4% 대장주로 움직였고 덕산 네오룩스가 8%대, 하이비전 시스템도 7%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화이자가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의 비만 치료 개발사 이 메세라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된다면 연구개발 속도에 탄력을 입어 신약 허가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여기에 원 개발자인 D&D 파마텍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사업개발 보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D&D 파마텍이 29% 넘는 상승폭 보였고요. 대화제약의 경우 붙이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가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7% 넘는 상승세 보였고 삼천당제약도 13%, 마지막으로 유한양행도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북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이 임시적으로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진 않더라도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근까지 교착 상태를 이어온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정치, 외교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발언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남북 경협주 좋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12%, JST나도 11%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폭 보였고 인디에프도 7.78%, 마지막으로 아난티도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도 연고점을 경신했죠.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각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원맨쇼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코스피에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에 훈풍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가까이 올라서 3,468포인트, 장중엔 3,480선까지도 기록했었습니다. 코스닥은 1.3% 올라 874포인트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효과가 컸는데요. 다만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면서 양시장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코스피에서 다시 매수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2,6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7,6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83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개인들이 1,500억 원에 달하는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을 보면 코스피 1위가 강했습니다. 코스피 10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이 상승했는데 특히 시총 1위 삼성전자가 4.7% 급등했습니다. 8만전자를 회복한 건 물론 83,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 더불어서 모건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소식 등이 모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이 급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자사 면역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안과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1,39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내린 1,39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90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텐데 1,390원대 지지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반도체 섹터의 열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하는 주식으로 꼽았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국내외 증권사에서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주당 86,000원에서 96,000원으로 12%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15% 상향해서 11만 1,000원을, 하나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SK증권은 11만 원, 다울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은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전망했습니다. 메리츠증권도 8만 4,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소폭 높여 잡았습니다. 이들 모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을 앞세워서 코스피가 연말 최고 3,8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오늘 카카오 연례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아시아 기계와 제조 산업전이 개최됩니다. 참고하시죠. 한편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강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관련해서 옵투스 제약이 상승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67억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 소식에 주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한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섹터가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일단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 3.2% 강세입니다. 86,200원. SK 하이닉스도 상승합니다. 2.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5만 8,500원으로 집계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3% 오름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강보합으로 거래가는 102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시총일이 알테오젠 좀 반락합니다. 0.6% 약세로 50만 4천 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25% 강세, 거래가 11만 8,400원이고요. 펩트론이 0.16% 약세 보이는 가운데 시총 4위의 에코프로도 0.4% 오름세입니다. 4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2% 가까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59만 7천 원입니다. 국내 증시 이제 3,500까지 단 0.9%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을 보면 반도체 투톱 굉장한 강한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뉴욕 증시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도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여에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증시 주요 기술주들 어제 사실 이제 잠들기 전에 오전에 보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막 떨어지길래 약간 불안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다시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뭔가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럴 때 사실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요즘 화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뉴스 머니랩을 참고하시면 확실합니까?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일단 종목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네. 뉴스들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시장 이렇게 차트 보고 있으면 놀랍습니다. 무슨 네. 열병식 하는 것 같아요. 열병식. 예, 이게 시장 가격이란 게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네. 뭐 데일리 캔들 일봉의 키가 네. 어떤 날은 좀 크고 네. 작기도 하고 음봉 양봉이 섞이고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보시겠지만 우리 코스닥 데일리 차트 보면은 신기합니다. 쭉쭉쭉쭉 똑같은 네. 각도로 그냥 이렇게 오히려 약간씩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금은 뭔가 안 오르면 안 되는 것 같은 지수만큼은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오르고 빠지는 게 하루하루 달라지고 해서 그런데 야 어쨌거나 참 놀랍네요. 이제 뭐 사상 최고치란 얘기도 이제 뭐 생략해도 되지 저희 않을까요? 오프닝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아이고 자 오늘 한번 오랜만에 우리 이분은 요즘 시장 잘 쫓아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안 그래도? 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네. 대표님. 예,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 그때보다. 좋습니다. 네. 이래저래 컨텐츠도 많이 만드시고 그거 한데 요즘 어떻게 좀 정리는 잘 되십니까? 이렇게 뭘 올릴 때마다. 정리? 어때 이제 파악이 되고 나서 뭐 컨텐츠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저는 이제 뭐 4월 달, 뭐 이렇게 5월 달 이렇게 들어서면서 네. 제가 주변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코로나 때 생각이 자꾸 난다. 그때랑 예. 너무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5, 6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은 대투자의 시대입니다. 이것저것 다 오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소장님 그때 이제 당시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이 대의 저였다면 지금 뭐 난리 났겠죠. 요즘 뭐 다 사시고 뭐, 돈 빌려서 지금 대출 안 받았어요? 뭐 주식 사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논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논리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거는 미국, 뉴욕하고 우리 국내하고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다 예, 포함되는 포함해서? 이야기고요. 예. 굉장히 제가 이제 사실 앱 애널리스트 그만하면서 보고서를 네. 따로 쓰진 않았는데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FM 가이드에도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HS 아카데미 회사에서 네네.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네. 그 보고서의 제목이 예. 2100년 자산시장 전망입니다. 네. 2100년? 네. 지금으로부터 75년 후? 네, 2100년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네.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예. 캔자스시티 연에서 열리죠. 근데 그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는 기간에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보면 2100년까지 자산 시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제가 이게 보면은 아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네. 그 얘기 하시는 분이 다 지금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안 왔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 그렇죠.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 네. 망한다는 얘기도 많았었죠. 예. 근데 안 왔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저기 금리 인하를 하면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던데 안 왔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보세요. 아마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경제 지표가 어제 안 좋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서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8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경기. 네. 근데 그게 누적됐을 때 나타났던 결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적되었을 네, 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5년 동안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른대요. 그게 15년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런 얘기 소위 말하는 bad is good 이 논리가 벌써 세월이 그만큼 흘렀나요? 네, 배드 이스 굿이라고 얘기한 게 너무 오래됐어요. 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랑 주가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관계 없이 흘러간다. 아무 상관없다는 예, 예.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경제 지표 막 얘기하다가 네. 우리 보면은 고용 지표를 막 엄청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막 7만이 나왔어, 8만이 나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 막 이러다가 어느 예. 날 갑자기 보니까 80만 명을 내가 잘못 계산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안 빠졌죠. 네네. 그게 이제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경제 지표와 주가가.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결과입니다. 잘 보시면은 2008년 이후로 미국의 GDP는 2배 올랐어요. 예. GDP? 네, 밑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제가 점을 찍어놨는데 예.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나스닥 지표인데요. 나스닥은 22배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될 거라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네네. 이미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지표를 보지 말자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 지표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경제 지표가 사람들의 기분을 움직여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주가가 네. 빠지는 거고요. 예. 기분 좋으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센티멘트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예.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제 센티먼트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진 그러게요.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빠져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또 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그
장기 전망, 네. 2100년 장기 전망을 좀 해보면요. 2100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2100, 상금 같긴 하지만 이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달에 나온 보고서예요. 지난달에 연준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산의 공급과 수요의 레이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어떤 무엇의 함수지, 뭐 경제 지표인가, 아닌가 기업의 이익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자산의 가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펀더멘탈에 수렴한다 이런 논리, 이론적인 논리는 있지만 네.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산, 소위 말하는 금융자산의 공급이라는 게 뭐죠? 금융자산의 공급, 유동성? 유동성? 아니 무슨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거래하는 주식이나 채권 말고 네. 새로운 주식이든 새로운 채권이 태어나면 그게 네네. 공급인 거죠. 네. 그렇죠. 자산의 예. 공급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의 공급은 IPO인 거예요. 새로운 종목이 IPO가 되면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채권도 미국 국채를 발행하면 그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공급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는 뭘까요? 자산에 대한 수요는 뭘까요? 그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코인이든 사겠다고 돈 들고 오는 사람들.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 예.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논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건 좀 세련되지 못한 뭔가 좀 돈 풀렸으니까 주식 사세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 얘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할 수도 없고.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자주 네. 그런 얘기 합니다만 할 때마다 좀 스스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면.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하고 네. 이 얘기만 할 생각입니다. 어떤 얘기?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네.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1950년대부터 자산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으로 늘었는데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누가 취합한 데이터고 그림입니까? 이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캔자스시티 연준의 캔자스시티에서?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그 수치를 좀 말씀드려 보면 네. Y축이 뭐냐면요. GDP 대비예요. 네. GDP 대비 네. 퍼센테이지 미국 기준입니다. 자산은 거의 안 늘었고요. 수요는 4배 늘었습니다. 아. GDP 대비 4배까지 예. 폭증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안 오르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럼 수요가 뭔지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핵심적인 요인? 네. 뭐 통화 정책? 아니면은 수요. 재정 정책? 네. 그런 게 아니고 심리? 인구 구조라는 거죠. 인구 구조. 네. 사겠다는 사람 많은 거. 네, 인구 구조입니다. 네. 인구 구조. 예.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예.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갓난 아기가 수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20대, 3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럴 때까지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구 구조가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네. 5살 꼬마 아이가 제일 많았을 때고요. 지금은 그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2100년까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딱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회색을 보면은 1950년대이고요. 그리고 녹색이 2100년입니다. 1950년대부터 2100년대까지 인구 구조가 쭉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에서 이게 둔탁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수요는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돈이 풀려서가 아니라 자산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인구가 줄 텐데.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구 구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인구가 주는데 그게 아니고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산을 사야 되는 사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은퇴 이후라든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조금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어떻게 얼마나 심해졌는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텐데 이게 왜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네. 1,300억을 뭐 연봉으로 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어떤 사람은 1,300억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뭐 할까요? 뭐 밥 사 먹을까요? 1,300억어치? 아니요, 자산을 투자하겠죠. 자산을 사겠죠. 예, 예. 근데 만약에 그 1,300억을 1,300명한테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밥을 사 먹어야죠. 써야 되죠. 유흥비로 그래서 탕진. 실제로 그 네. 돈 그렇게 1,300명에게 나눠지면 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자산에 대한 수요는 폭증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래서 자산을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자산에 대한 수요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자산의 공급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은 지금 2025년부터 21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100년에 대한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2100년까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저 녹색이 인구 구조의 문제고요. 네. 그리고 빨간색이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늘어날 자산에 대한 수요는 미국 GDP의 250%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소름 돋게 무서운 얘기였는데요.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라고 한다면 돈을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구 구조의 문제와 불평등 때문에 자산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자산 가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이다. 네. 만약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가능성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뭐 IPO가 막 네. 일어나거나. 그렇죠. 그래서 IPO가 늘어나거나 이제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네. 저는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부채든 IPO든 새로운 공급이 없으면 자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를 이제 딱 알고 이 지금 현재의 시장을 보고 있으면 물론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기분이 나빠서 뭐가 어떻게 돼서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10월 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서 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구조적인 상승 논리는 여기서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저 논리를 갖다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그 이코노미스트들만 발견한 것도 아닐 테고 갑자기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막 전망치를 막 높이거든요. 이제 어제는 결국 S&P 500 9천 얘기가 나왔더만요. 월가에서 에버코안가 뭐 그런 데서 이제 나오게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 난다 긴다 하는 그 전략가들이 전망하는 사람들이 다 금년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벌써 시장에 온 거예요. 오니까 또 허겁지겁 시장을 쫓아서 다 돌리고 있고 맨날 뭐 겨울이 왔네 어쩌네 하면서 한국 반도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이제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그거 주가 상향 조정하는 거 보세요. 얘들도 그럼 다 몰랐던 거지 어떻게 그렇죠. 보면. 몰랐죠. 근데 저 논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구조에 있어서 자산 공급보다 자산 수요가 많다. 그 명제만으로 그냥 느낌이 와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지간하면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잘 안 빠지겠구나. 앞으로 오르기만 하겠구나.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커지는 이상으로. 그리고 양극화도 공감 가고요. 어제 식당에서 딱 기억납니다. 바로 TV 뉴스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주식 마감 시황을 얘기를 하는데 숟가락 집어 던지면서 에라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당장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너무.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세상에서 양극화로 인한 맞네요. 아까 그 말씀 맞네. 한 사람 뽑으면서 천억 달러 연봉 주는데 1,000명 갖다 1억 달러씩 고용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다르죠. 거다. 그렇죠. 뭐 예.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 랠리 지금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이 포모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막 미칠 지경이에요. 멘탈이. 네. 네. 앞뒤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이것저것 어제 보니까 뭐 연준 인사들 스티븐 마이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리 더 내린 거에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해서 연준하고 상관없는 장이 됐어 보니까 네. 그냥 사버려요 지금이라도. 네. 뭘 잘못 봤을까? 뭘 잘못 사람들이 봤을까? 그러니까 뭘 놓친 건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AI를 과소평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AI를 AI를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사실은 오픈 AI에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뭐 한다고 저렇게 짓는 거죠? 아니 예. 혹시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축구장 뭐 몇십 개, 글쎄. 몇백 개, 그러니까 예. 여의도의 예. 반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짓고 있어요. 예. 뭐 한다고 저렇게 짓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거 계속 짓는 건가요? 뭐죠, 저게? 예. 저거 하나 지을 때마다 상업용 부동산? 지금 요즘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보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근데 그 정도의 규모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아니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려 안 내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글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니악 같다라고 생각해요. 애니야? 네. 1900년대 초반에 PC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애니악 아시죠? 그 엄청나게 큰 컴퓨터요. 그때 진짜 얼마나 컸는지 그게 이제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엄청 네. 뜨거웠겠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디버깅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버깅. 디버깅.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잘못된 거를 네네. 고치는 걸 디버깅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디버깅이 뭐지? 디버깅 왜 디버깅이라고 하지? 그때 나온 말입니다. 애니악에 그 반짝반짝할 때 불이 반짝반짝하면은 벌레가 울잖아요. 네네. 그래서 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를 고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디버깅이 지금도 디버깅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애니악을 만들고 있고 한데 옆에서 야 그런 걸 왜 만드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PC가 나왔을까요? 지금 그 애니악보다 훨씬 더 몇 천 배 더 좋은 성능이 우리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손 안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의 성장이거든요. 예.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미국이 저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지을 거냐? 저는 계속 지은다고 봅니다. 계속. 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엔비디아가 지금 150조를 오픈 AI 투자하고 오픈 AI가 또 다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예, 있는데 예. 왜 하냐는 거죠. 근데 이건 AI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컴퓨터를 사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죠. 네. 생산성 혁신. 네, 그게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시네요. 자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야 진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도 오르겠죠. 한마디 하고 갑시다. 네, 예, 삼성전자는 뭐 오르죠. 어떤 네. 그럼 잡지 말라고 하니까 네. 삼성전자 오늘도 오르겠죠. 네. SK 또 연기금이 하이닉스도 사주겠죠. 오르고요. 네, 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속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언제 조정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도 이해되는 거예요.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네, 진짜 전혀 아닙니다. 진짜 네. SF 영화에서 보던 그 시대가 이제 곧 닥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보니까 예? 그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칙 하면 그냥 막 바로 펼쳐지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뭐 어디 아프면 병원 갈 것도 없이 그냥 뚜껑 열고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징 한번 선이 뭐 레이저 한번 지나가면 다 나와버리고 네, 뭐 저 부통이나 시주석처럼 무슨 뭘 갈아 끼우지 않고도 한
200세, 300세까지 사는 그래서 2100년도 자산시장 얘기하는 게 전혀 황당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곧 머지않아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 갖고는 택도 없죠. 네. 더 지어야겠죠. 더 지어야죠. 더 지어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쉘이 돌려야죠 공장.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잘 거죠. 못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뭐 10만 원도 못 갈 이유가 없지 삼성전자가. 근데 저는 이제 자산에 대한 가격을 전망하기보다는 네.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AI 관련주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그쵸? 이해해도 되는 뭐 거죠? 저는 계속 AI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AI 관련된 주식 그리고 이제 AI가 돼야 되는데 부족한 게 뭐냐? 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지금 이제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미국장에서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까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안 오르던 것들까지 다 오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신재생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풍력하지 말라고. 그래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요. 전력이 네. 부족하니까. 뭐 신재생만 올라야겠습니까? 원전도 지어야죠. 원전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원전은 이미 많이 올랐고 네.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자세히 뭐 이렇게 계속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네. 드렸지만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 지금 AI까지 붙었으니 지금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현 장세에서 현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흐름에서 버블의 조짐은 없다. 버블이 오겠죠. 지금은 없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예. 지금 샀을 때 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네. 그냥 ETF나 지수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식을 사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좋은 종목들 뭐 AI, 뭐 하이닉스 반도체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못 샀는데 어떻게 지금 근데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 그래서 사가지고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안 샀는데 연말에 좋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배당주도 되게 좋은 배당주?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왜냐하면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연말까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게 통과됐을 때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이렇게 지금 얘기 많이 안 나오는 거를 사시는 예. 게 맞지. 지금 이미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 좋죠. 근데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지수에 대한 투자. 왜냐하면 결국은 돈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네네. 샀다가 나중에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은 코스닥은 거래량 막대기가 이렇게 실한데 코스피는 보면 영 이게 지수는 지금 거래 없이 그냥 쭉쭉쭉 가는 거니까 진짜 들고 계신 분들은 회피하고 그렇죠. 이거 조금 좀 싸지면 들어가 볼까 하던 분들은 계속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이제 그렇죠. 그 장이 와버렸어요. 이거 하다가 또 아마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이 대표 방송에서 왜 개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되어가는 미국, 미국이 되어가는 중국 딱 듣는 순간에 아 싶었는데 네. 요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지 미국이 이상하다는 거죠. 요새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상하다기보다도 좀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왜 그런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중국처럼 돼간다라는 게 좀 가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미국에서 원래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지 말자는 식 주장한 아닙니까?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WTO 체제가 미국이 주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그렇죠. 질서를 그렇게 이끌고 왔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WTO를 대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무역 좀 하자.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무역과 관련돼서 가장 과거와 너무나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이제
민영화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기업을 민영화한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참 그런 얘기가 나왔고 국유화한다는 말은 잘 안 들어봤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텔을 미국 정부가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MP 머티리얼들 미국 정부가 사요. 이거는 국유화죠. 국유화 쪽으로 가는 거죠. 국유화는 아니지만.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산다기보다도 보조금 좀 주고 나서 그만큼 지분 내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 투자를 네, 한 셈이 네, 되는 네, 건데 네. 결국 이게 이제 과거에 없었던 일인 거고 예. 민영화가 아니고 국유화 쪽으로 간다? 이게 어. 좀 뭐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무엇인가를 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결국 그 중요한 핵심 이유는 AI겠습니다. 또. AI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AI로. 근데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인텔로 빨리빨리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메이드 인 USA를 하고 싶은 건데 예. 그 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정도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3,492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75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86,000원. SK하이닉스는 0.4% 하락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02만 1,000원. KB금융, 현대차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은 호가는 49만 5,000원, 기아 예상 체결가 10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0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론 지금 예상 체결가 30만 2,500원, 삼천당제약은 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보니까 31만 7,5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2% 약세가 예상되고요.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HLB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 반도체 섹터들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좀 기대가 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네, 그렇죠. 이제 의심 안 하려고. 네? 의심 안 하려고요. 아, 뭐 이까지 왔는데 3,500원 못 찍고 돌아서려고. 가겠죠. 가겠죠. 소장님은 좀 의심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죠. 제 역할은 계속 해야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너무 빠른 예. 것 같고 좀 버블기가 보여요. 예, 다들 예. 포모 증세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연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예. 미란이 어제 또 네, 얘기를 한 것도 네, 네. 있고. 우리 마이런으로 통일하기로. 스티븐 마이런. 스티븐 마이런. 예. 이분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낙하산이죠. 맞아요. 낙하산으로 갑자기 예. 연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의장에서 했을 행동을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그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깽판을 쳤을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도표 봤죠? 야, 점도 기가 막히죠. 모든 기존에 연륜 있는 FOMC 회의 늘 참석하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여기다 찍어놨는데 스티브 마이란 혼자 맨 밑에다가 난 5번은 인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놓은 지금 거죠. 남은 2번 동안에 125bp 해야 돼요. 그 점대로 가려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50bp, 한 번은 75bp 내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보시면 저거, 점이 저 밑에 저기 있죠. 저 혼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걸 찍으면서 이제 소리를 막 질렀겠죠.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지만 점잖게 얘기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말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파월한테 예. 당신 저기 그런 식으로 연준 의장을 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트럼프의 낙하산으로 지금 역할을. 옆에 나옵니다만 네. 학교 다닐 때 친구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네. 왜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분이 네. 이게 전신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네. 몸이 정말 격투기 선수처럼
그래서 단단하더라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보면 엄청 덩치가 엄청 크시고 네.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연준에는 두 가지 책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좀 월가 내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연준은 두 가지 책무라고 들었는데 물가 안정하고 고용 촉진하는 거 이거 두 가지 아닌가? 물가와 고용 두 가지잖아. 이중 책무, 듀얼 맨데이트 아니었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금리의 안정화입니다. 그 베센트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베센트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짠가? 진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있어 그게? 네,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1977년에 나온 연준 액트 이 그림을 보시면요. 페더럴 리저브 리폼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1977년에 나온 그겁니다. 이건 예.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최대 고용, 그러니까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정 수준의 장기 금리라고 돼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장기 금리. 영어로는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라고 돼 있죠. 저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세 가지 책무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하면 장기 금리는 안정되겠지. 이번에 그러니까 이 이번에 두 가지만 파월이 한 말이 그 말 아니야?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1977년에 아하. 이 두 말, 이게 두 개가 안정되면 장기금리 되겠지. 이거 두 개만 하면 되지. 뭐 요거까지 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스티브 마이란의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 이거 두 개 해도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아하. 라는 거죠. 왜 두 개 해도 왜 안 되죠?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두 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두 개였는데 안 되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달에 있었죠. 그때 또 이제 그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신용 등급이 처음으로 강등되고 장기 금리가 2011년 올라갈 것 그때, 같은 그때.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트럼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버냉키가 했던 버냉키. 얘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도 좀 아. 할까? 장기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단기를 단기 팔아. 국채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 근데 그 논리는 뭐야? 근데 우리 연준의 책무 중에는 물가 안정과 고용도 있지만 이것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가 스티브 마이란이 할 네. 얘기는 YCC라고 생각합니다. YCC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at the end 연준이 할 수 있는 끝판왕이죠. 이거는 무제한 양적 완화 중에서 더 강력한 YCC인데 YCC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모락모락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YCC 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통제인데 그러면은 장기 수익률 곡선이 뒤로 갈수록 장기가 이제 높아지는 단기보다 이걸 갖다가 더 높아지는 걸 막겠다는 게 그렇죠. YCC인데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아니 그걸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글쎄요. 겁주는 거죠. 이제 시장에게 결국 YCC를 장기 한다는 국채- 얘기는 결국은 또 그건데 또 양적 완화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적당한 양적 완화는 무제한 양적 완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면요. 이미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요. 한 50% 정도는 차기 연준 의장은 YCC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야 YCC 그런 거는 저기 전쟁 때나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야. 그거 되게 양적 완화를 또 해. 왜 갑자기 물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너는 지금 전쟁이 아닌 거 같냐? 지금 중국이랑 우린 전쟁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이 아닌 거 같아. 심각한 얘기하고 있네? 전쟁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것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YCC 같은 것도. 금리가 만약에 더 오른다면 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겁을 주면서 금리 숏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금리를 채권 국채를 못 팔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국채를 또 이제 팔아먹겠죠. 이렇게 하면서 잘 이제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YCC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뭐 하이닉스 40만 원, 50만 원이 게 아니고 100만 원 가는 거고 짜장면 5만 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 연준이나 네. 월가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짜장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AI 시대에서는 이제 좀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로봇가 예. 만들어주면 이제 예, 5만 원이 안 짜장면이 갈 수도 있어요, 짜장면이. 1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로봇가 다 만들어. 네, 사람이 안 네, 사람이 안 만들고 네.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도 양극화되는 거지. 숱하면 더 양극화되는 비싸지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요, 순진들 하시네. 이제 오케이. 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상 최고 층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 층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간밤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또 반도체 쪽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지수는 어떤 흐름으로 출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6% 올라갑니다. 3,489. 코스닥도 0.3% 상승하네요. 877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갑니다. 85,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8% 상승합니다. 지금 35만 7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소폭 내림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6% 떨어집니다. 100만 9천 원. KB금융 올라갑니다. 11만 7,700원. 현대차 기아는 보합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4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제는 1% 좀 떨어집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지금 현재 주가는 49만 9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으로 11만 8,200원. 펩트론 좀 떨어집니다. 3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4% 올라갑니다. 파마리서치가 1.6% 떨어지네요. 59만 9천 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1.2% 올라갑니다. 31만 6,500원, 파마리서치는 2% 하락세, 그리고 ABL바이오 상승합니다. 10만 8,8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떨어집니다. 15만 5,400원, HLB 지금 하락으로 3만 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그럼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퓨리오사 AI 챗봇, 뉴로모픽 반도체 다 좋은데 이제 반도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부터 좀 볼게요. 지금 네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반도체가 모두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도 1.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삼성전자 다 올라갑니다. 칩셋미디어까지도 각각 2%에서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챗봇 쪽이 좀 더 탄력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도 4% 올라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4% 상승세,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한글과 컴퓨터도 오름세고요. 셀바스 AI도 7% 이상 올라갑니다. SP소프트도 5.6% 상승 중이고요. 솔트룩스도 4.5% 올라갑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AI 쪽 챗봇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반도체 파생된 종목들 다 좋습니다. 전선주도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3% 상승합니다. 36,200원 선, 대원전선, 가온전선도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대한전선도 2% 올라갑니다. LS 마린솔루션도 각각 1%대 상승세고요. 그리고 LS도 1.5% 올라갑니다. 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제 비올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관련 섹터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비올이 27,150원. 그밖에 휴원스 글로벌, 레이저업텍도 1% 이상 상승세. 다음 보시다시피 이제 비올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용 쪽으로의 상승이 좀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GNC 에너지가 5% 올라갑니다. 31,900원이고요. HD현대 일렉트릭도 4.9% 상승합니다. 61만 4천 원. LS 일렉트릭도 3.7% 상승 중이고요. 일진전기, 효성중공업도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산일전기도 상승세고요. 제일일렉트릭, 세명전기 다 좋습니다. 오늘 전력 전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 또 이 부분에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관련 섹터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04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억 원, 99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5억 원, 73억 원 순매도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원 40전 하락한 1,491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 흐름 좋습니다. 반도체 예. 좋은데. 예. 아니 아까 소개해 주실 때는 보니까 바이오 쪽은 또 약간 조정 분위기? 바이오요? 지금도 그런가요? 근데 이게 또 비만 치료제 쪽은 이슈가 있어서 비만 좋고, 치료제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음. 아무래도 달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음. 예,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어. 그 메세라 같은 경우가 예. 화이자 인수 얘기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거든요. 어허, 예. 지금 오늘 이미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다고 예고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무슨 타이레놀 관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래서 간밤에 타이레놀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근데 시간 내에서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게 결국 임산부들이 타이레놀을 복용했을 때 그 태아가 뭐 이렇게 자폐증과 그 가능성이 연관성이 좀 대해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라기보다는 뭐 그건 아닌데 살짝 이제 이미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내용일 거야라고 막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네. 예, 그래. 어쨌거나 또 오늘도 재밌는 게임은 또 시작됐습니다. 네.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역시 막 예. 화끈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자. 지금 그거는요. 요거. 무엇이요? 아니, 요, 주어를 얘기해 주세요. 디지털 자산 3법 요거 좀 한번 설명해 들었으면 싶은데. 디지털 네네. 자산법. 어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쟁 관련돼서는 네네. 지금은 전쟁이다. 예. 예. 실제로 그 트럼프가 국방부 이름을 바꿨죠. 네. 바꿨다기보다는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긴 한데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바꿨죠. 워로, 디펜스에서. 저기 보면은 원래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가 오른쪽에 있는 문양이고요. 왼쪽에 있는 문양이 그 전에 있었던 전쟁부의 문양입니다.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지금 현재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크립토 3법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거는 소장님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미국은 사실 금융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 권력. 네. 네. 그러니까 JP 모건을 포함해가지고 네. 연준이 생겼을 때 그 스토리도 보면은 JP 모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미국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테크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트럼프 취임식 때도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테크 수장들이 맨 앞줄에 앉고 네. 그 다음 줄에 장관들이 앉았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테크의 권력들이 지금 쥐어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디지털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있었고요. 네. 예. 그죠? 근데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이라고 하는 클라리티 법안과 그리고 CBDC 금지법이라고 했는 안티 CBDC 네. 법 이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다 미 의회 통과했습니까?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에요? 디지털 3법입니다. 아직 예, 통과는 예. 안 됐어요. 근데 최종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지니어스는 네, 통과했고. 지니어스는 통과됐고, 네. 음. 근데 이제 보면은 저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화한다라는 거는 SEC라고 하는 금융 권력과 정권거래위원회. 네, CFTC라고 하는 상품거래위원회. 이게 약간 예. 이제 테크 쪽에 가깝죠. 예. 금융 쪽에 가깝고 이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SEC 너는 크립토 관련돼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요 법이 저 법이에요. 그래요. 네, 나머지는 여기 CFTC 다 넘기고 넌 빠져. 너는 저기 뭐라고 하지 마. 증권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증권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얘기하는데 탈중앙화 그거 애매하니까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성숙한 블록체인이면은 그냥 증권 아닌 걸로 할 테니까 너는 빠져. 이게 이제 클라리티 법안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안티 CBDC 법인데 네. CBDC 하지 마 법입니다. 누구한테? 연준한테. 금융 권력의 핵심인 연준에게 CBDC 너 하지도 말고 연구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스테이블 코인 할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 테크 권력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테크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금융 권력이고요. CBDC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권력 구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었다. 지금 아직 이제 최종 통과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권력이 지금 금융 권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권력에서 테크 권력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트럼프의 영향력으로 주죠. 트럼프가 로즈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집 리모델링 한 다음에 네.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이 전부 테크 수장을 전부 불렀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더 AI 데이터 센터 더 짓고 그래서 꼭 중국을 이깁시다. 우리 화이팅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규제 전부 다 풀어줄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디지털 3법이 갖는 의미는 저거 보고 나오네요. 네,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크립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으면 그 클래리티법, 명확화법, SEC 너희는 빠져. 예? 그리고 CBDC도 하지 마. 연준 너 찌그러져 있어. 그냥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이 전 세계 이 아둔한 대중들을 상대로 우리 한바탕 해먹으려고 하니까 너희들 다 꺼져 있어. 네. 이거 아닐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들이 이야기하는 법안이나 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겠죠, 당연히. 트럼프는 이미 좀 크립토 관련된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다 미국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중국하고의 격차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AI에서 중국한테 뒤지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패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해석은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앉아 있는 저 쟁쟁한 사람들이 뭐 제가 심보가 못 돼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절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요. 예. 네,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척을 하는 건지 어쩔지 그건 해석은 이제 각자 알아서 명분이야. 미국을 위해 쓰고 그렇죠. 명분이야. 미국 국민들을 위해 쓰고 인류를 위해 쓰죠. 명분은. 네,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테크에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또 AI 얘기, 네. 테크 기업들이 갈 수밖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들이네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예. 이러다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저렇게 막 투자를 저렇게 많이 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M&A가 되고 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게 다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경에는 중국의 추격이 또 있어요. 예. 네. 중국의 추격이 무서워요. 화웨이의 추격을 어.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얘기 보면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꺾어보겠어라는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반도체가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질 때 지금 여의도 하나 정도 사이를 미국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한 6개로도 하자. 반도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더 많이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도 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은 더 잘 지니까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급한 거죠. 네. 달러는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어요. 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강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전부 미국 자산 사겠다고 다들 난리고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고 와라 하는 돈이 얼마예요? 그럼요. 5,500억, 6,000억, 3,500억 달러인데 일본, 이시, 그렇죠. 한국만 해도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조금 이제 열어놓고 환했지를 안 하고 그냥 환은 열어놓고 미국으로 들어갔던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던 그런 기관 투자자나 개인 할 것 없이 이제는 뭔가 조금 사기는 사되 미국 주식은 사되 채권은 사되 달러 매도 해지는 좀 해놓고 싶다. 근데 요것만 해도 상당한 규모란 얘기예요. 네네. 매도 해지 부분만 전체 자산의 한 몇 퍼센트 포인트만 이렇게 증가해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달러가. 네네.
조금 이렇게 뷰를 갖고 있으신지 달러는 향후. 뭐 달러는 뭐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화 대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결국에는 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화 대비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통화 대비 달러가 모든 통화 강세가 대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그린 그림대로 간다면은 미국 달러는 굉장히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강세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만 너무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달러 약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혹은 의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했을 때는 네. 해지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해지를 합니까? 이 저기 대표께서는? 뭘 맞춘다고? 못 맞추는데 뭘 맞추는? 그 장기적으로 보고 결국은 가니까 달러 해지하는데 비용만 들어요. 예. 맞아. 비용만 듭니다. 네, 혹시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뭐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근데 장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다 보면은 오늘 뭘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은 그 잘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도 하지만 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산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잘못 죽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건 잘못 죽은 거라고요. 잘 죽는 거는 내 금융자산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려면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돈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60세, 70세, 80세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나보다 더 늦게 죽을 자산을 위해서 그걸 자산을 쌓아놓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쌓아내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좋습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56% 오름세로 3,48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24% 강세, 876선에서 전개됩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매일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6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1,16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홀로 1,292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26억 원, 기관이 1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503억 원 매수 우익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와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조선과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철강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간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베팅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국내 증시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AI 챗봇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오픈 AI와 오라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또 정부의 AI 집중 육성 정책 등의 영향도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폴라리스 AI가 16% 급등합니다. 2,800원.
호난 테크놀로지가 9% 넘는 강세로 27,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음 AI도 9.64% 강세로 22,750원. 셀바스 AI가 5%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14,400원이고요. YG넛까지 5%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5,7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등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테마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1.5% 오름세로 16,1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6% 가까이 오르며 37,200원, 대원전선이 1.68% 강세, 거래가는 3,030원입니다. 거기에 가온전선이 1.5%, LS 마린솔루션도 1%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이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5.2% 강세로 거래가 61만 5,500원이고요. 일진전기도 6%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37,050원. GNC에너지가 4.63% 강세로 31,65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2.9%, 2.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0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 보시죠.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로봇 솔루션 업체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호난 테크놀로지는 9%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UDM텍이 7.2%, 알체라가 8.53% 강세, 거래가 3,180원입니다. 마음 AI 여전히 10%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셀바스 AI도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5.8% 강세입니다. 거래가 14,470원으로 집계됩니다. 지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이제 3,49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3,500선 코앞인데요. 오늘 새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승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2주 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김태승 본부장 네. 그 펄펄 뛰는 화로에 한 접시 먹고 싶네요. 네. 시장 상황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네, 일단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수급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쏠림? 그냥 올해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네.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웃퍼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계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경험 중에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고 저것도 조금 사고 하신 분들은 사실 지수는 괜찮은데 왜 내 계좌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조선이 계속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거 체감이 확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반도체만 가지고 있기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장품도 조금 담고 네. 엔터주들도 조금 담고 다른 종목분들도 조금씩 담으신 분들은 한쪽은 수익이 나는데 또 한쪽이 정치돼 있다 보니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라고 하는데
왜 내 계좌는 여전히 그대로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하게 종가 마감을 할 때는 오히려 그 기대만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간밤에 사실 미 증시가 출발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하지만 장중에 엔비디아와 오픈 AI 만남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세가 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종가 고가를 형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지금 막상 장 열리니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고 예. 지수는 또 0.56%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예. 상황이라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괜찮긴 한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사면 물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 아니 뭐 네. 그 길게 볼 것 없이 좀 전에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1.8%, 1.5% 이러고 있어요. 네, 두 종목이. 그렇죠. 근데 지수가 0.5, 0.6이요. 네. 그럼 나머지들은 녹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최근 4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보면 지수 대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네. 월등히 하락 종목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질이 막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보통 지수가 뭐 1%대, 2%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으로 코스피가 0.6% 상승이지 않습니까? 예. 상승 종목이 337 종목, 하락 종목이 497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 종목이 690 종목, 하락 종목이 880 종목.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그렇게까지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월요일 날 그 당구 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보면 표정들 보면 내가 안다니까. 이게 지금 신이 나야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저 단짝 그 최 교수는 아직도 네이버 들고 있어. 네이버. 그게 아. 힘들죠. 이게 조금 그거 하나 싶더니 맞아요. 안 되는 거야. 네. 또 동생 하나는 또 아직도 보고 있으면 포트에 2차 전지야. 그러니까. 아,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때 그 인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반도체 팔고 빨리 2차 전지 더 가라 했던 그때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언제적 얘기하냐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결론은 또 그분이 나오는 시기를 못 나오셔서 그런 걸 수도 그런 있기 것도 때문에 있고. 이게 꼭 이게 투자 판단 최종은 그렇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들. 예.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삼성전자 요즘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주가 좋다 보니까 이제 국내 네. 증시 반도체 쪽도 좋은데 HBF라는 게 얘기가 있는데 이건 HBM하고 HBF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BM은 예. D램을 쌓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HBF, 그러니까 낸드 네. 플래시를 이제는 또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 것에 다들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이라고 얽혀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발열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 두 번째 수요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기존의 램과 기존의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계속 고층으로 지금 쌓기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램을 쌓아서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를 엔비디아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도 이제는 쌓아 올려서 그 성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는 대규모로 교육한 어떤 데이터 센터 여기에 저장의 용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DD라고 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속도의 디램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장의 용도의 메모리 쪽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구도가 좀 흘러가면서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리는 HBF라고 하는 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HBF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단 실제로 디램의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불과 한 반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뭐 겨울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예, 정도로 예. 외국계 리포트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샀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네. 그들이 윈터라고 했었을 때 예. 그들은 사고 우리는 매도를 했었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예, 아무튼 예. 일단 그들의 어떤 이야기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디램의 가격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30%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 내에 12에서 15%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급단에서 조절이 돼서 단가가 올라가면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제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단의 조절이 아니라 수요단에서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서인데 아니 그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왜 갑자기 더 많이 팔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지금 디램을 가져다 쓰기 시작을 했고 낸드 플래시를 지금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풀캐파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기존의 디램 생산량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정된 생산 라인을 가지고 그동안 HBM을 많이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을 생산을 많이 못하는 지금 구조로 변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되는 상황. HBM은 빠르게 쫓아가지 못했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지 않고 기존의 라인을 가지고 계속 비율을 조정을 하다 보니 여기서 만들지 못한 디램의 어떤 생산량을 지금 삼성전자가 모두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의 역할을 하겠지만 마이크론 실적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다 보니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들이 다들 상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반도체는 언제나 그러니까 목표가를 계속 높여 잡을 때는 저는 약간의 이제 추격 매수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객관적인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앵커님. 뭐요?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할 때하고 김태성 본부장이 얘기할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외국계가 저렇게 반도체 상향 조정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조심할 때다 얘기하니까 김태성 본부장 얘기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습게 들리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똑바로 종목에 대한 보고 뷰는 똑바로 보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뷰는 각자 이제 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듣는 편이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 소장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은 별명 붙여주셨잖아요. 뭐? 옛날에 그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소장님이 계신다. 좋은 별명 붙여드렸는데 루비니급으로 예, 그 기억을 못 하시고 왜. 저를 루비니 딸게. 아니 근데 지금 김 본부장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그 보고서 제목으로 네. 한국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온다 했을 때가 그때가 한참 헤매고 있을 때인데 그쵸, 가만히 헤매되죠. 보니까 기회였죠. 걔들은 매집하고 있었네. 제가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외국인 수급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실제 방송에서도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진짜로 그들은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매집하고 리포트는 있었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해서 왜 삼성전자 안 움직여요 했는데 일단 한번 움직이니까 순식간에 5만 원에서 50층에서 80층으로 날라와 버렸고 뛰어서 온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와 버렸고 이제 100층이 눈앞에 보인다 했더니만 원래는 따뜻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또 이제 살짝 부풀리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네. 엔비디아의 상승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네. 그들의 어떤 성과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기보다 네. 오픈 AI하고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은 고점 논란,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기대감 섞인 뉴스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이제 다소 좀 저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뉴스가 아니라 오픈 AI를 통해서 매출이 뭐 3에서 5%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말했으면 저도 확실한 명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네.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 구간도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약 그 엄청나게 큰 금액을 썼을 때 매출 쪽으로 그거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재무제표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게 한켠으로는 계속 마음에 짐이 좀 될 수도 있는 근데 그러한 오픈AI의 상황인 거죠. 지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대신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저는 엔비디아는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분 확보에 대한 지금 지분 카드를 인텔 걸로도 한번 썼고 네. 그리고 오픈AI도 한번 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 루빈에 대한 제품 이쪽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젠슨항 CEO는 본인들의 기술에 엄청나게 큰 자신감을 좀 어필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보면 한 8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어필보다는 지금 기업의 어떤 다른 쪽으로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업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외형을 확장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술에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넘지 못하는 현재 네. 구간에서 목에 좀 차오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그 네. 비만 치료제 쪽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굉장히 핫해요, 메세라 아시죠? 네. 그 화이자 인수 얘기 나오니까 60% 급등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보니까 D&D 파마텍 상한가 치고 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만 따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의 좀 구조가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10대 제약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나열을 해보면 네.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 제약바이오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두 기업이 막 치고 나갔죠. 네. 코로나 때는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갔다면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가 거의 한 3, 4년 쉬어갔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노보노디스크랑. 최근 들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스크 네. 이제 두 기업이 막 끌고 올라갔는데 여기도 비만 당뇨 맞아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1차전이었다면 이제 1차전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2차전으로 돌입을 하는데 1차전과 뭐가 다르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제형이잖아요. 네. 노보노드 예, 일라이도.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세라, 그리고 화이자가 지금 메세라를 인수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와 또 연관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D&D 파마텍이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D&D 파마텍이 이미 장중에 나왔어요. 어제 맞아요. 장중에 이 네. 뉴스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D&D 파마텍이 움직이니까 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릭스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D&D 파마텍과 올릭스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네. 메시 치료제라고 하죠. 예.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이제 두 기업인데 사실 두 기업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 D&D 파마텍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메세라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에 누구보다 더 유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네. 기업이라 두 기업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올릭스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제가 사실 7월과 8월 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렸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에 와서 쫓아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면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네. 저는 한미 약품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임상 스케줄이 제일 가까운 상황. 임상 3상에 돌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저는 한미약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구용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구용 제형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경구용 쪽에 대한 어떤 이 확장성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천당 제약. 어제 삼천당 제약도 장 중후반부에 D&D 파마텍 보면서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D&D 파마텍은 그냥 방향계 기준으로 그냥 삼으시고 저는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처럼 아직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남아있는 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세라가 보니까 금년 1월에 상장됐네요. 네. 상장이 완전 얼마 안 됐어요. 신생 기업이네. 네. 근데 이게 제 주변에 이제 그 위고비라든지 예. jet바운드 맞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만약 경부형으로 바뀌게 되면 예. 경부형이 효과가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만 달성이 돼도 경부형을 섭취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다들 경부형 나오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주사를 맞겠대요. 근데 이 주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픈 주사가 아니라 저희가 체할 때, 손 딸 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따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어가지고 처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맞기 싫어하다가 실제 맞아 보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경부형이 나왔다 그래서 효과가 더 큰 것도 아닌데 가격이 이제 더 낮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는 상승일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은 화이자라고 하는 공룡그룹이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까지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관련주로서 계속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단타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건 신경 안 김태선 쓰시겠죠.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시장에 뭐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라고. 그렇죠. 그래 메세라 뭐 비만 오케이 이거지 뭐. 네. 경구용 3천당 네. 오케이 뭐 이거지 뭐. 네. 달린 김에 상한가 오케이 뭐 이거 아니에요. 뭐가 60%입니까? 뭐 했다고? 이 공모가가 근데 18불이야. 프리장에서도 미리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프리장에서도 예. 이거는 모든 주식의 밈 주식환에 그렇죠. 한번 이거다 하면 같이 달라드는 요새는 근데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은 좀 혹할 수 있는 게 근손실을 보완하는 비만 치료제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비만 있으신 분들 약으로 살 빼면 이제 근육도 같이 줄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이 없어지고 이제 노화 현상까지 같이 오는 게 있는데 근손실을 보완한다고 하면 이건 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나온 소식은 그렇습니다. 예. 저기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조방원도 그거 하고 이제는 뭐 금반지 하다가 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테마주의 신조어에 들어가지 못하는 섹터들은 영 이제 뭐 한물 같나요? 뭐 게임이니 무슨 뭐 엔터니 뭐 이런 것들 한물 같다기보단 사실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초를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조정도 있어야 더 멀리 더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다 하면 우르르 막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섹터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기업의 현재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예. 수급의 외면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외면 네, 게임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게임주는 지금 넷마블로 보여지거든요. 넷마블은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신작 일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엔비디아 볼래, 넷마블 볼래 그러면 다들 무슨 소리 하냐, 무슨 비교를 그렇게 하냐 이런 지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지금 조금씩은 이제 봐야 될 때는 됐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과의 계속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면세라든지 호텔 화장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뚜껑을 좀 까봐야 되지만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좀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엔터주들은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뉴스가 하나 좀 묻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라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까지는 한번 저는 지금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고 그런데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것보다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는 도대체 언제 본인들의 기회가 올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갈 때도 이제는 2차 전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는 요인은 사실 전기차 아닙니다. 스페이스 X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라 테슬라의 주가는 2차 전지에 올라간다라
공식이 깨진 지가 오래인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움직이려면 지금 결국엔 리튬 가격의 회복세가 조금은 빠르게 다시 되돌림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원치 않아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업종을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라는 업종에서도 지금은 제외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라든지 게임은 본업에서의 어떤 이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눌림을 이용을 해도 괜찮지만 2차 전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래가 붙었을 때 그럼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을 하고 연속성이 나온다면 그때 괜찮지. 안 그러면 지금 너도 나도 야 나 이거 해서 5% 나 저거 해서 10% 벌었는데 너는 뭐해? 나 0%야.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오히려 시세 탄력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력 쪽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약간 조금 시세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AI 시대에서는 이제 전력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전력 전선을 좀 빠지면 사겠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력 네.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업, LS 일렉트릭 좋고요. 예. 그리고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두 개로 좀 압축을 하는데 왜 전력은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냐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기술주들의 조정, 그러니까 기술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았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밀리면 브로드컴이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브로드컴이 밀리거나 뭐 애플이 밀리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순환매가 나왔을 때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쪽은 전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뭘 하든 브로드컴이 뭘 하든 애플이 뭘 하든 전력은 지금 다 공통적으로 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은 3대장 HD현대, 효성, LS 일렉트릭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관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그 관세 이야기를 빌미로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걸 확실하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 왜냐 관세 여파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관세 이야기에 빠진다면 이들에게는 저는 기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전선은 왜 제가 두 기업으로 압축을 했냐면 지금 지상 케이블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상 케이블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미터수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해상 케이블이 지금 작업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 단가도 3배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두 개로 압축을 해보면 대한전선과 LS 마린 솔루션이고 실제 대한전선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한 상황이라 저는 지금의 흐름은 결코 나쁜 위치는 아니지 않겠는가.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저 케이블 수주 받았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받아 들어가서 심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드 타임을 좀 감안하셔서 길게 보신다면 저는 전선주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혼조입니다. 또 음봉이네요. 아쉽네요. 소장님 예. 탓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 말에 네. 이제 장중 고점은 488도 찍었지만 한 450불 안팎에서 놀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444불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뭐 이제 조만간에 최고가 경신 랠리가 가겠는데. 장중에 터치하긴 했었죠. 예, 다들. 예. 지금 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 그 SNS에 올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찰리 커크 장례식장에서 네. 같이 그렇죠. 이렇게 압수하고 인사했죠. 귓속말까지 하는 그런 이거는 그동안에 두 사람의 어떤 브로맨스가 깨진 이후로 처음에 어떤 그건데 이게 주가에 지금까지 조금 선반영인지 아니면 새롭게 또 전고점을 여는 어떤 모멘텀이 될런지 그게 좀 관심거리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